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만약 중 하나로 꼽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200년쯤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왕좌 대신 독배, 혹은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를 보았지만 그 미래를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정당했던 한 왕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제국과 떠오르는 제국, 그 거대한 문명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조국 조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이것은 낡은 과거를 상징하는 아버지와 다가오는 미래를 상징하는 아들 사이에 한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비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가장 불운했던 천재,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난 시대의 공기를 먼저 느껴봐야 합니다. 17세기 초의 조선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었습니다. 조선이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후유증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이 오랑캐라 멸시하던 북방의 여진족이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지도자 아래 후금을 세우고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죠. 조선은 이 거대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한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직접 겪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과 실용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립외교죠.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이던 성리학, 특히 서인 세력의 눈에 이는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나라인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명분은 생존보다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명분을 내세워 1623년 서인 세력은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합니다. 그가 바로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입니다. 이 인조 반정은 소현세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권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인조 정권의 정통성은 오직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째, 폐위된 광해군이 부도덕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광해군이 저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인조라는 인물과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인조는 명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자신이 일으킨 쿠데타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인조는 친명배금, 명과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612년 소현세자 이왕 이름은 당시 왕자 신분이었던 아버지 능양군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현세자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정한 왕권 위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명분이라는 것이 조선 사대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그는 유교 경전 속에 의리와 명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맹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명분이 나라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교육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가 배운 내용은 이미 변해버린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성리학 경전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조가 즉위하고 불과 4년 뒤인 1627년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인조 정권의 노골적인 친명배금 정책에 분노한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고 인조와 조정은 허둥지둥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악몽이 차에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때 15살의 소년이었던 소현세자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는 인조의 명을 받아 전주로 내려가 남쪽의 군대를 모으고 민심을 수습하는 분조, 조정을 나눔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에 나라의 절반이 걸린 것입니다. 어린 세자는 전주에서 왕을 대신해 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남쪽 지방의 병사들을 독려하고 군량을 모으고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에 왕이 잡히는 경우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현세자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현세자의 첫 번째 각성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궁궐에서 배운 성리학의 명분이 실제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후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조직적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나라 명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가? 명분만 외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책상물림 학자들과는 다른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의 논리를 보았고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청나라에서 보여줄 행보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묘호란이 끝나고 그해 말, 소현세자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납니다. 바로 우의정 강석기의 딸, 훗날 우리가 강빈이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강빈은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여성상과는 달리 매우 지혜롭고 주체적이며 강단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소현세자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지이자 사상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훗날 청나라에서의 인질 생활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갈 정도로 뛰어난 생활력과 경제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개혁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다면 강빈 역시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의 결성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선의 역사는 정말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묘호란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죠. 인조와 서인 정권은 후금과의 형제의 맹약을 치욕으로 여기며 뒤에서는 여전히 명나라와 손을 잡고 후금을 적대했습니다. 1636년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명나라를 부모로 섬기는 조선에게 오랑캐의 나라를 황제로 섬기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는 소리였습니다. 조정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입니다. 척화파, 전쟁을 주장하는 파와 주화파, 화친을 주장하는 파의 대립이죠. 최명길 같은 일부 현실주의자들이 화친을 주장했지만 김상헌을 비롯한 대다수의 척화파는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때 소현세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는 정묘호란의 경험을 통해 청나라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전쟁이 가져올 참상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최명길 등의 주화파와 뜻을 같이하며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또다시 명분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는 척화파의 목소리에 휩쓸려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고 맙니다. 인조 자신의 왕권이 친명배금이라는 명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조선을 침략합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은 그들에게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정묘호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의 저항을 무시하고 오직 왕이 있는 한양으로 직진했습니다. 인조와 조정은 또다시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간의 처절한 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7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성벽을 둘러싼 청나라 대군의 함성. 성 안의 식량은 바닥나고 병사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인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왕세자로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아버지를 보필하며 이 모든 참상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10년 전 15살 때 겪었던 정묘호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명분만 외치던 사대부들의 공허한 외침, 현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끊겼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세자빈 강씨를 비롯한 왕족들이 청나라군의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300구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림의 굴욕적인 예를 행합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부르던 이에게 신하를 자초하며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500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이 비참한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세자에게 이 순간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굴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항복의 조건으로 조선의 왕세자를 볼모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1637년 소현세자는 아내 강빈, 동생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과 함께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세, 왕세자로서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그는 적국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패전국의 왕세자로서 겪어야 할 모욕과 감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볼모 생활이 역설적이게도 소현세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조선의 유일한 미래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8년간의 인질 생활,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신세계.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637년의 이른 봄, 굴욕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소현세자와 그의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에 올랐습니다. 25살의 왕세자, 그리고 갓 20을 넘긴 세자빈. 그들의 신분은 왕족이었지만 그 행렬은 사실상 포로의 행렬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소현세자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본 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로 끌려가는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 혹자는 50만 명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고 아내와 남편이 눈앞에서 팔려나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하며 수천 리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했다. 이 죄책감과 무력감은 그의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15살 소년 시절에 겪었던 정묘호랑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심양에 마련된 심양관이었습니다. 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자를 감시하기 위한 인질 수용소 혹은 연금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청나라는 삼관, 용골대, 마부대 등 청나라 장수들이라 불리는 감시관들을 붙여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청나라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사냥을 나갈 때조차 강제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즈는 정복한 나라의 왕세자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살아있는 전리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청나라 시장에 끌려가 자신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값이 매겨지고 흥정당하고 낯선 오랑캐의 손에 끌려가는 조선인들. 세자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죠. 이 끔찍한 경험 속에서 소현세자는 깨달았습니다. 명분? 의리? 그런 공허한 외침으로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단 한 사람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필요한 것은 힘이었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함께 끌려온 동생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복림대군은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굴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활을 쏘고 무예를 연마하며 언젠가 이 원수 오랑캐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그가 왕이 되어 추진하려 했던 북벌의 뿌리입니다. 그는 청나라 말을 배우는 것조차 거부했고 청나라 관리들에게 한치의 굽힘도 없이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형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생존과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예를 연마하는 대신 청나라 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관리들을 피하는 대신 그들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본 것은 청나라의 무자비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힘의 원천을 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강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조직력, 실용주의, 그리고 외부 문물에 대한 개방성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적을 알아야만 적을 이길 수 있거나 혹은 적과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유력자들, 특히 황제의 동생이자 실권자였던 도르곤과 같은 인물들과 접촉하며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고 사냥을 함께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이러한 실용적 외교는 조선에 있는 아버지 인조의 귀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랑캐의 말을 배우고 오랑캐의 옷을 입으며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계시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 황실과 너무 가깝게 지내시니 그들의 힘을 빌려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되옵니다. 인조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쿠데타로 왕위에 올라 평생을 정통성 콤플렉스와 의심 속에서 살았던 왕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공포와 치욕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에게 아들의 이러한 행보는 충성이 아닌 변절로 비쳤습니다. 반면 청나라 말을 배우길 거부하고 칼만 갈고 있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의 소식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의 모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조의 마음은 냉철하고 현실적인 첫째 아들보다 명분과 복수심에 불타는 둘째 아들에게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간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숨겨진 이야기의 주인공 세자빈 강씨입니다. 심양관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보내오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청나라의 감시 속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세자 일행과 그들을 따르는 수백 명의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세자빈 강씨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왕세자빈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그 어떤 사대부보다도 현실적이고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에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청나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양성 밖에 버려진 땅을 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시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될 사람이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교적 관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강빈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하자 그녀는 남은 인겨 농산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양관을 일종의 무역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종이나 부채, 인삼 같은 특산품을 가져와 청나라에 팔고 청나라의 물건을 조선에 되파는 중개무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심양관은 몇 년 만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청나라나 조선 조정의 지원금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자립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은 그들이 번 돈으로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혹은 최소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심양관은 단순한 인질 수용소가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조선인들의 피난처이자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굴욕적인 인질의 신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 소식이 인조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세자가 적국에서 막대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들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인조실록의 기록들을 보면 인조는 세자가 청나라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세자의 왕위 계승 자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벌인 필사적인 노력은 아버지에게는 왕위를 노린 역모의 증거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성공할수록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시련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의 역할도 강요당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무리한 요구, 병력 파병, 막대한 공물을 할 때마다 소현세자를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 청나라의 요구를 어떻게든 줄여보려 애쓰고 조선의 입장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소현세자에게 참전을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부모의 나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아들은 그 명나라를 치는 오랑캐의 군대에 편입되어 싸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겠지만 청나라 군복을 입고 그들의 진영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자가 드디어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었다. 조선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강요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현세자가 명나라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조선을 위해 욕을 먹고 있었지만 조선은 그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604 14년,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무너지고 청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제 청나라는 만주 벌판의 오랑캐가 아니라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수도를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옮겼고 소현세자 일행도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베이징에서 소현세자는 그의 남은 생에, 아니 조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심양이 그에게 현실과 생존을 가르쳐준 곳이라면 베이징은 그에게 미래와 세계를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에는 청나라 황실의 신임을 얻고 있던 특별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소속의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 그가 바로 독일 출신의 선교사 요한 아담 샬폰 벨, 한자 이름 탕양망이었습니다. 아담 샬은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수학자, 그리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달력을 만들고 서양식 대포 홍위포를 제작하는 일을 도우며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개방적이었던 소현세자는 이 미지의 인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 샬에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이 짧은 베이징 체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아담 샬의 천주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33살의 조선 왕세자는 50대의 서양인 신부 앞에서 학생이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아담 샬은 그에게 지구본을 보여주며 세상의 넓음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는 천체 망원경과 같은 서양의 과학기구들을 접했고 천문학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 서적, 수학책 등을 보며 새로운 문물에 눈을 떴습니다. 또한 그는 천주교 교리를 접했습니다. 만인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 내세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성리학의 엄격한 신분 질서에 묶여있던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소현세자가 천주교로 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가 이 새로운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소현세자는 8년간의 인질 생활이 자신에게 준 고통이 실은 거대한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굴욕 속에서 조선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조선이 살아남을 길은 더 이상 낡은 명분에 갇혀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을 열고 이 새로운 과학과 기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뿐이다. 1645년 2월, 드디어 8년 1개월 만에 기나긴 인질 생활을 마치고 귀국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의 나이 34세. 그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아담 샬에게서 받은 수많은 서양 서적들, 천문학 기구, 지구본, 그리고 천주교 성상과 십자가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담 샬의 조수 역할을 하던 조선인 내시 한 명, 프란시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은을 데리고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간다. 아버지께 내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이 신문물로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는 8년간의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적국에서의 멸시, 백성들의 죽음, 동생과의 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오해까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희망을 들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 조선의 궁궐에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차가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심양과 베이징에서의 8년은 그를 미래로 만들었지만 그가 돌아갈 조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가장 강력한 상징, 아버지 인조는 미래를 짊어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마지막 장이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 일행은 8년 1개월 만에 드디어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25살에 떠났던 왕세자는 이제 34살에 세상의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성숙한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의 과학서적, 지구본, 천문기구, 그리고 천주교 성상들이었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사명감에 불타지 않았을까요? 8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인조에게 자신이 본 이 놀라운 신세계를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굴욕, 삼전도의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고국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적진 한가운데서 수십만 포로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며 나라를 위해 외교적 줄타기를 했던 그 고생을
이제는 알아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돌아온 궁궐은 그가 떠났던 8년 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갑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마주한 아버지 인조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증오심, 그리고 언제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선은 망한 나라였고 자신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 공포는 그를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조의 눈에 8년 만에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반가운 아들? 아닙니다. 그는 적처럼 보였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고 청나라 고관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심지어 청나라 황실의 신임까지 얻고 돌아온 아들. 적국에서 농사와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아들. 청나라 황제가 내가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을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고 했던 그 협박의 주인공.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청나라의 앞잡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재회의 날,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자신이 가져온 귀한 선물들을 바쳤습니다. 그가 8년간의 고뇌 끝에 찾아낸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 서적들을 펼쳐 보였을 것입니다. 아바마마, 이것은 새로운 학문입니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구본을 돌려 보였을 것입니다. 아바마마, 세상은 우리가 아는 중국과 조선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토록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심스럽게 그가 만난 새로운 종교, 천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은 당시의 분위기를 아주 짤막하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냉기는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인조는 경노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그 모든 것은 인조가 평생 지켜온 모든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지구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조선의 세계관, 즉 중국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조선은 그 문명을 따르는 소중화라는 이념을 부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과학 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 대신 실리와 기술을 앞세우는 잡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무엇입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조차 부정하는 유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학, 즉 이단 중의 이단이었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8년 만에 완전히 오염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랑캐의 사상에 물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양 오랑캐의 해괴한 사상까지 들고 와 자신의 왕권과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공식적인 애는 없지만 수많은 야사와 기록들이 일관되게 전하는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바로 벼루 투척 사건입니다. 어느 날 소현세자가 아버지에게 청나라에서 가져온 벼루 하나를 선물로 올렸습니다. 아마도 세자는 아버지의 서재에 보탬이 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말이 인조의 광기를 자극했습니다. 인조는 그 벼루를 집어들어 아들 소현세자에게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이 오랑캐 놈아, 네가 감히 이따위 것을 내게 바치느냐. 벼루는 세자의 머리에 정통으로 부딪혔고 세자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자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에게 가한 물리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그가 가져온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고작 2달, 궁궐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소현세자는 궁궐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8년간 심양에서 목숨 걸고 지켜냈던 신하들과 아내 강비는 모두 궁궐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덫을 퍼런 감시 속에서 사실상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복림대군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응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그의 모습은 인조에게는 진정한 충신이자 믿음직한 후계자로 보였습니다. 인조의 주변은 소현세자를 모함하는 세력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당시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씨, 귀인 조씨와 그녀의 세력들, 그리고 북벌을 주장하던 강경파 척화파 신하들은 복림대군을 다음 왕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현세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날, 자신들의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인조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역심을 품고 있습니다. 세자의 인망이 하늘을 찌르니 백성들이 아바마마가 아닌 세자를 따를까 두렵사옵니다. 인조의 광기와 의심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그리고 1645년 4월 23일, 귀국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석에 눕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가벼운 학질, 말라리아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세가 갑자기, 그리고 아주 기이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조는 자신의 어이 이형익을 불러 세자를 치료하라고 명합니다. 이형익은 이후 소현세자 독살설이 제기될 때마다 그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이형익은 인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처소에 들어가 다른 의관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서 세자에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첩의 탕약을 올렸습니다. 그 탕약을 마신 직후 소현세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몸에서 불이 나는 듯한 고열에 시달렸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인 4월 26일, 34살의 젊은 왕세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국의 궁궐에서 아버지의 싸늘한 시선 아래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석연치 않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논란과 역사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이 왜 암살이라고 불리는가? 그 증거는 바로 그의 시신에 있었습니다. 과 등 여러 기록은 당시 세자의 시신 상태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다. 얼굴의 이목구비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알던 학질, 말라리아의 증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의 증거였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세자가, 그것도 독살당한 정황이 명백하게 죽었습니다. 당연히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범인을 색출하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인조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시신이 이러하니 이는 필시 독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을 놓고 약을 쓴 어의 이형익을 당장 잡아들여 국문하소서.
모든 증거가 어이 이형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형익을 감쌌습니다. 세자는 원래 몸이 약했다. 침을 맞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어이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했는데 아버지가 범인을 비호하고 있는 엽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형익의 처벌을 주장하자 인조는 마지못해 그를 파직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는 이형익을 슬그머니 복직시키려다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인조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이 이형익은 단독범이 아니라는 것, 그의 뒤에 그에게 독살을 명령한 배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는 왕, 바로 인조 자신이라는 것. 인조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장례 절차마저도 비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왕세자의 장례는 국장에 준하는 수개월에 걸쳐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지금은 농사철이라 바쁘고 날이 덥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빨리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아들의 장례를 사실상 일반 사대부의 장례 수준으로 격하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증거인멸. 시신이 궁궐에 오래 머물수록 독살의 증거 검게 변한 몸, 구멍에서 흐르는 피는 더 많은 사람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범죄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땅속에 파묻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미래의 땅, 고국에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에 대한 수구의 승리였고 미래에 대한 과거의 살인이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조선이 스스로 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관계는 이제 막 죽은 아들을 넘어 그가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향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죽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래가 남긴 씨앗, 즉 소현세자의 아내와 어린 아들들까지 모조리 파멸시켜야만 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조선 궁궐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억울한 며느리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손에 의해 그가 꿈꾸던 미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한 시대의 희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죽음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조의 광기 혹은 그의 편집증적인 공포는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소현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라는 이름의 사상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다시는 싹트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인조의 칼날은 죽은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것들로 향합니다. 소현세자의 지혜로운 동반자였던 아내 세자빈 강씨, 그리고 그의 희망의 씨앗이었던 3명의 어린 아들들. 조선 궁궐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부당한 가족 청소 작업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것은 궁궐의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내 강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그 참혹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귀국한 이후 시아버지 인조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가 얼마나 냉대받고 위협당했는지 8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지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빈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양에서 8년간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며 농장을 일구고 국제무역을 지휘했던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소현세자가 남긴 3명의 어린 아들, 특히 첫째 아들인 이석철. 그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법도에 따르면 왕세자가 죽었으니 왕세손인 이석철이 다음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조가 강빈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인조에게 강빈은 죽은 아들의 원한을 품고 있는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정통 후계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저지른 아들 살해라는 범죄는 언제든 폭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 나아가 자신이 선택할 다음 후계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의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조의 이 불안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불을 지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후궁 귀인 조씨였습니다. 귀인 조씨는 희대의 악녀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소현세자와 강빈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아들 숭성운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야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소현세자, 강빈, 그리고 그 아들들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정적 소현세자가 사라졌습니다. 귀인 조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인조의 귀에 독을 속삭였습니다. 강빈이 남편의 복수를 꿈꾸고 있사옵니다. 강빈이 앙심을 품고 전화를 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세손 소현세자의 아들. 이 장차 자라면 할아버지 인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하려 들지 않겠사옵니까? 인조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어린 손자들을 원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1646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수라상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인조의 수라상에 평소 그가 즐겨 먹던 전복구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본 궁녀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혹은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시해하려 한 자가 있다. 인조는 즉각 범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며느리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을까요? 이 전복구이를 올린 것이 귀인 조씨 처소의 나인이었기에 훗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귀인 조씨와 인조가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함정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인조는 즉각 의금부에 명하여 강빈의 처소 궁녀와 하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빈이 시켰느냐? 내 인연,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불에 달군 쇠로 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문 압슬형이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빈의 궁녀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빈마마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한 궁녀 몇몇이 강빈마마께서 시키셨다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맙니다. 이제 모든 증거, 조작된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 악독한 년 강빈이 감히 나를 독살하려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이 같은 역모를 저질렀다. 당장 전연을 폐위시키고 사사하라. 인조는 며느리에게 역모라는 최악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인조의 관계를 묵인했던 그들이었지만 이것만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의정 김자점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엎드려 통촉을 외쳤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비는 세자의 아내이자 세손의 어미이옵니다. 어찌 증거도 불충분한 일로 국모가 될 분을 죽이려 하시옵니까? 설령 궁녀들의 자백이 있다 한들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일 수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은 이것이 인조의 계략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명분과 절차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끄럽다. 내 이미 결심을 굳혔다. 역적을 두둔하는 자들도 모두 역적이다. 인조는 자신을 말리는 신하들을 파직시키고 유배 보내는 폭정을 휘두르며 며느리의 죽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며느리와 한패가 된 역모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의 관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646년 4월 15일, 소현세자가 죽은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인조는 결국 며느리 강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심양에서 8년간 남편과 함께 조선인 포로들을 구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끌며 미래를 꿈꿨던 그 지혜롭고 강인했던 여성.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여인. 어린 새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을 어머니. 세자빈 강씨는 그 모든 한을 품은 채 시아버지 인조가 보낸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6세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세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 처절했던 마지막 순간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며느리를 죽인 인조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어린 손자들이었습니다. 장남 이석철, 10살, 차남 이석린, 6살, 삼남 이석견, 3살.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미래를 꿈꿨다는 죄, 어머니가 현명했다는 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조는 이 3명의 어린 손자들을 역적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모두 궁궐에서 내쫓아 강화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하지만 귀인 조씨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씨앗을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1648년, 그는 이 3명의 어린 손자들을 당시 조선에서 가장 척박하고 멀었던 유배지, 제주도로 보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손으로 태어나 궁궐에서 자라던 10살, 6살, 3살짜리 아이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섬,
제주도로 죄인이 되어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죽음을 기다리는 감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주도의 관에 갇혀 제대로 된 음식도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예상대로 찾아왔습니다. 유배를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첫째 이석철과 둘째 이성린이 제주도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죽음조차 의문투성입니다. 정말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인조의 세력이 보낸 자객에 의해 혹은 끔찍한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요? 특히 장남 이석철은 담을 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왜 담을 넘어야 했을까요? 부모님이 그리워서 혹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소현세자의 정통 후계자였던 두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역사의 뒤양일에서 사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유배 당시 3살, 형들이 죽어갈 때 5살 남짓이었던 막내 이석견.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너무 어려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홀로 제주도에 갇혀 10년이 넘는 세월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다시 육지로 돌아온 것은 이 모든 비극을 주도했던 할아버지 인조가 죽고 숙부인 효종 복림대군, 이 왕위에 오른 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정치범의 족쇄를 차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감시 속에서 했고 평생을 숨죽여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조는 자신의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미래를 꿈꿨던 첫째 아들 소현세자를 죽였습니다. 그의 뜻을 이을 뻔했던 현명한 며느리 강빈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은 정통 후계자였던 손자들마저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소현세자라는 이름, 그가 가져온 서양의 문물, 그가 꿈꿨던 개혁의 비전, 그 모든 것이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을 건너뛴 명백한 왕위 계승의 법칙을 위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승리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완벽하게 짓밟았습니다. 조선은 이제 소현세자가 꿈꿨던 개방과 개혁의 길이 아닌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꿈꾸는 복수와 북벌이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이 선택은 조선을 어디로 이끌고 갔을까요? 그리고 200년 뒤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소현세자의 죽음이 우리 역사에 남긴 거대한 상처와 그 의미,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현세자와 그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뜻대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 즉 훗날의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인조는 승리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완벽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소현세자가 그토록 열고자 했던 개방의 문이 아닌 효종이 이끄는 복수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궁중 비극을 넘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아버지 인조가 죽고 왕위에 오른 효종, 그는 자신의 형 소현세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양에서의 8년 형이 새로운 문물을 탐구할 때 그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효종의 평생의 꿈은 오직 하나, 북벌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삼전도의 치욕을 씻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양성하고 성을 쌓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북벌이라는 꿈은 그 자체로서는 패배한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비장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현실적이었을까요?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 전체를 차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 제국을 전쟁에 참화해서 겨우 벗어난 작은 나라 조선이 정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과 그를 따르던 서인 정권, 송시열 등은 이 불가능한 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에게 북벌은 실제 군사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이념적 명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유일한 문명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현세자의 비극이 완성됩니다. 효종이 북벌이라는 공허한 명분에 국가의 힘을 낭비하고 있을 때 소현세자가 목숨처럼 가져왔던 그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져온 서양의 과학 서적들,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이 모든 것은 쓸모없는 잡학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지구본이 보여준 넓은 세계는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소개하려 했던 천주학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학, 즉 악마의 학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세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문이 닫히고 쇄국의 문이 활짝 열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제시했던 길, 즉 신리와 개방의 길은 배신자의 길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동생 효종이 선택한 길, 즉 명분과 복수의 길이 충신의 길로 찬양받았습니다. 조선은 신리 대신 명분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북벌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성리학적 명분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만났던 그 서양은 그가 가져온 책 속의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이 되어 아시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6년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소현세자가 230여 년 전 청나라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해진 서양식 대포를 싣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땠습니까? 조선은 230년 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쇄국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636년의 병자호란과 똑같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현세자의 죽음이 갖는 가장 무서운 역사적 의의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말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힘없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치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치욕의 씨앗은 어쩌면 200여 년 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던 바로 그 순간에 뿌려진 것은 아닐까요? 만약 역사에서 만약만큼 허무한 것은 없지만 소현세자의 이야기에서만큼 이 만약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무사히 왕위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8년간 보고 배운 그 미래를 조선 땅에 심을 기회를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가져온 과학기술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가 배운 실용 외교로 청나라 및 서양과 교류하고 그와 강빈이 심양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경제 감각으로 상업을 발전시켰다면 어쩌면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200년이나 앞서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200년 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식민 지배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희망 섞인 추측일 뿐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더라도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선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 세계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조는 자신의 손으로 그 기회를 아들의 목숨과 함께 살해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의 미래가 과거에게 암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오랑캐에 물든 배신자였을지 모릅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성우자였습니다. 그는 굴욕적인 인질의 신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복수심에 매몰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명분 대신 실리를 보았고 좁은 조선 대신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치욕을 겪지 않게 할 유일한 힘이 바로 그 새로운 지식에 있음을 알았던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그가 너무 빨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너무나 거대했고 그가 돌아온 조선의 현실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그 미래를 짓밟은 것이 외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바로 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400년 전의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와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이며 미래와 과거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인조는 왜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굴욕 삼전도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포,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결국 아들을 향한 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대, 다가오는 미래를 틀렸다고, 위험하다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곁에 소현세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을까요? 미래를 보았으나 과거에 의해 살해당한 왕세자. 그가 궁궐에서 발견한 것은 빛이 아니라 죽음뿐이었습니다. 희망이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가장 가까운 손에 의해 짓밟혔던 곳. 소현세자의 잊혀진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